금리 인상 효과는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그저 이제 지금 금리를 언제쯤 이 인상 속도가 누그러질까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역성장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양털깎이처럼 일단 돈이 지금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또 침체가 실제로 온다고 하면 이제 거꾸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네, 오늘 모신 분은 머니클래스 유튜브 대표시기도 하고요. 트리플 버블의 공동 저자시죠. 조병학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재작년서부터 이 버블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7월 FOMC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네. 역시 금리 인상 75bp 했고요. 하지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 상황을 보세요? 또 일단 그 파월 의장이 성명서에서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첫 번째로 연준은 미국 경제는 아직 튼튼하다, 뭐 이런 전제를 깔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50년 내에 최저 실업률 수준 뭐 3.6% 정도 유지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이 약간 둔화하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성장률이 높았던 거, 뭐 그런 거에 기인하고 그간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린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침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고, 2분기까지 그러니까 뭐 지났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했겠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2분기 GDP가 혹시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역성장하더라도 침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옐런 장관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보는 관점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예, 연준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본 거는 코어 PCE, 그러니까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어 PCI,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많이 참고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보면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4.7%,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9%나 돼서 무지하게 높다. 뭐 이거를 이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더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보게 될 확률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것에 맞추다 보면 금리 인상 폭을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 수도 있겠지만, 연준은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상 효과는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작용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노동시장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좋지만 네. 뭐 타이트하다고 표현했는데 취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집중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노동시장에서 조금 타격이 올 수는 있겠다. 이걸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기대하던 대로 뭐 0.75% 올랐는데, 그만큼 이제 올린 거고, 뭐 1%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뭐 그런 불확실성은 그렇죠. 해소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가장 행복해했던 부분은 뭐 9월 이때는 좀 지표를 봐가면서 데이터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겠다. 그리고 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이건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공식적인 네. 이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100% 믿을 수 있냐, 혹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정치가잖아요. 그렇죠. 연준이자. 네. 이거의 속뜻은 무엇일까? 이게 속뜻을 보면 사실은 1% 금리 인상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1995년에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연준이.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1%를 연준이 올렸다가 금방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깜짝 놀랄 수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번 금리를 결정할 때 다시 후진하는, 내리는 이런 사태를 한번 겪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연준으로서는 치욕적인 트라우마예요, 이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전원 0.75%의 합의를 한 걸 보면 사실은 1.0%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될 확률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건 시장은 이러한 거에 반응을 아주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예, 주가가 네. 나스닥이 4% 폭등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항상 연준 발표 날은 상승하는데 그 다음날 그 해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날은 빠지는 일들이 워낙 여러 번 있어서 몇 번 있었죠. 예, 이번에도 혹시나 그러한 아까 뭐 속뜻을 생각해 볼 때 뭐 찜찜한 부분은 없을까? 있습니다. 저는 좀 찜찜한 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3월부터 금리를 올렸고 5월, 6월, 7월 세 번을 올렸는데 3월은 제쳐두고라도 4월이 비었으니까 5월에 0.5, 또 7.5, 또 7.5.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가면은 지금 0.5% 시장이 예상한 대로 올릴 거야라고 좋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순식간에 한 5개월 만에 중립금리까지 제로금리가 와버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0.5를 추가하면 이제 3% 금리가 되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제대로.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기업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별로 좀 고민이 덜한 것 같고 그저 이제 지금 금리를 언제쯤 이 인상 속도가 누그러질까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파월 의장 발언 중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딱 보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딱 나오니까 뭐 시장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그거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보다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한쪽에서는 환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지금 이제 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나는 3.0%에서 3.4%, 5% 연말 금리를 나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남은 게 이제 1%가 남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걸 순서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 9월에 0.5%, 그다음에 뭐 0.25, 0.25 혹은 뭐 0.5 두 번에 안 올리는 뭐 이런 걸 상상을 하는데 파월 의장이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런 뭐 연설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옛날 거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돼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0.75% 자이언트 스텝도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말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폭은 영어로 하면 빅스텝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0.5% 올리겠다고 하는 거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금리 인상의 효과는 뭐 몇 개월 지나야 나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이제 뭐 기업인들은 지금 좀 뜨끔뜨끔한데 이게 투자자들에게까지 경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기업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네. 감원이라든가 경비 축소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아주 빅 이벤트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근데 이제 또 GDP 발표가 있긴 있는데 네. 근데 미리 뉘앙스 깔아놓은 거 연준 의장도 2분기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해놓은 거는 또 분명히 안 좋을 것처럼 나와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GDP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확정치가 마이너스 1.6%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분기 지금 계속 이제 사람들이 주시한 거는 이제 그 GDP 나우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2분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성장으로 1.6% 역성장한다 뭐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폭이 조금 줄어서 1.2%가 돼 있는데 저도 이제 이 GDP는 워낙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 경기 침체 얘기를 가지고 끝도 없이 떠들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뭐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얘기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조금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데이터들 뭐 하도 많은 데이터가 이게 뭐 합쳐져야 되는 거라서 추정하는 거는 뭐 개인이나 뭐 어떤 기관이나 정부도 힘들어할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 추정치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확정치까지 또 몇 번을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 중에서 후반부로 갈 때 6월 쪽으로 가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치들이 이건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라고 그냥 느껴진 것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이건 제가 수치를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 제 느낌으로는 역성장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거기까지 느낌이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역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지금 GDP 나우에서 뭐 마이너스 1.2% 이런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밤 9시 반에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우리 트라우마는 그냥 2분기 연속 네. 마이너스니까 경기 침체 들어간 거 아니야? 그 공식적인 그 지표니까. 네. 근데 이번에 3개월째 만약에 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더 안 좋아진다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걱정들 하잖아요. 이게 이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일단 침체를 검토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회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여기서 협회에서 이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서 미국 경제는 이제 침체야라고 선언을 해야 이 침체가 공식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지금 연준 의장이나 뭐 나서가지고 뭐 마이너스 2분기가 되더라도 이건 뭐 기술적 침체에 불과한 거다. 뭐 작년에 너무 많이 성장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많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침체는 절대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몇 시간 후에 열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왜냐하면 미국 시장 참 요즘 희한해요. 미국 시장은 막 폭등을 해도 한국 시장은 그냥 대면하고 미국 시장이 폭락해도 한국 시장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또 빠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강달러인 것 같아요. 강달러. 예. 지금 금리 인상이 도미노잖아요. 이게 한번 금리 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은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불과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미국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니까 같이 가다가 우리가 0.5 올려놨더니 이제 0.75를 올려서 2.5% 뒤처지게 되는 0.25% 뒤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도 이제 6월 16일에 금리 올려서 1.25%로 올렸고 영국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영국이 최악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제 친구 하나가 영국에 가 있는데 지난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방에 박혀서 맥주만 먹고 있답니다. 나가서 먹으면 비싸니까.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고 이제 ECB 같은 경우는 한 주 전이죠. 7월 21일에 진짜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것도 0.25가 아니라 0.5% 올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몇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예고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결국 이유는 치솟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뭐 거의 그렇죠. 러시아하고의 매일 탑뉴스로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공급, 뭐 원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끼리도 지금 말이 잘 안 맞는 뭐 그런 처지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도 물가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옛날에 2008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그때 이제 유럽하고 이렇게 다 공조를 해서 이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재정이 이상해져가지고 그 이후에 재정 위기를 겪은 거 다 기억하실 그렇죠. 텐데 지금은 뭐 미국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좀 부실한 국가들이 지금 약간 위험 수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느낌들도 듭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유럽의 좀 부실한 국가들이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가 위기를 또 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블랙스완이 나온다면 네. 그것은 아마 남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피그스 네. 국가들일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 점점 늘고 있기는 해요. 그쪽도 문제죠. 지금 아시아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금융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뭐 지금은 유럽은 에너지가 이제 제일 크게 작용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진짜 큰 문제죠. 네. 하여튼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역환율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워낙 강달러가 네. 심하니까. 네. 근데 이게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미국부터가 더 큰 스텝으로 인상을 해버려서 그렇겠죠. 그 기축통화가 움직이면 나머지들은 뭐 다 꼼짝도 못하고. 아니 우리 그 음모론 속에 그 미국의 양털깎기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죠. 진짜 미국 달러, 미국인이라면 지금 해외 자산 아주 헐값을. 그럼 아직도 뭐 더 떨어져야죠.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시작도 안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 조 대표님은 일단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우리 환율이 1,300원이고 네. 뭐 이렇게 유로 뭐 1대1 네. 달러하고 요 정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더 강달러 현상이 더 높게 벌어질 수 있다. 일단 벌써 사고가 한번 났죠. 0.75% 인상을 했으니까 유럽 22가 0.5% 올린데도 우리도 0.5% 올렸는데 다시 0.25% 역전되듯이 또 차이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또 뭐 8월은 쉬겠지만 9월에 또 대기하고 있고 그 또 0.5%짜리 대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같이 금리를 올리려니까 이거 문제가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지금 뒷목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부동산 대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특히 우리는 큰 문제가 이제 부동산 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 뭐 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FOMC가 지금 3번 더 남았고 1%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더 남았는데 딴 국가들 이제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지금 아마 제일 머리가 아플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양털깎이처럼 일단 돈이 지금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데 이 미국으로 간 돈이 그냥 돈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채권에 들어가든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돈이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시장? 미국으로. 미국으로. 근데 이제 주식으로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거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굴리는 돈들 중에 현금 보유량이 지금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 신호로 보는 분들도 많던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뭐 한 10% 이상 쭉 올라왔는데 올라 하는 동안에 올라온 거죠. 근데 돈은 그 동안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들이 뭐 채권으로도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니까 이게 다시 한꺼번에 들어오면 주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 강달러 환경에서 돈들이 어떻게 정말 이동하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변동성들 어쨌든 뭐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시장. 미국이 가니까. 미국이 하니까. 네. 미국이 연말까지 하겠다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을지 몰라도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해소할 것이다. 네. 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6월 정도 내년 6월 정도에는 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논리고 사실은 이제 연준이 연말 기준금리 목표를 뭐 3.4% 정도로 하면서 이제 쫙 스케줄을 이제 생각해 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거기에 경기 침체를 대입하는 건데 경기 침체는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2분기 GDP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게 조금 침체 분위기가 돼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 지금 금리 뭐 팍팍 올리는 거 이거 잘 못할 거고 또 결국은 이제 스톱하는 시점이 빨라질 거고 그리고 또 침체가 실제로 온다고 하면 이제 거꾸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은 주식시장은 스케줄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조건은 뭐 경기 침체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인터뷰하는 전문가들도 봤습니다. 이게 GDP가 잘 나올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 그럴 연준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 시나리오가 금리 인하를 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미국이 강달러가 되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달러가 되면은 뭐 이렇게 에너지 사오고 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입 물가가 일단 우리는 죽어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그것보다는 아무리 이제 미국이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하지만 수출하는 기업들도 살려놓아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 수출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또 우리 빅테크 기업들도 전 세계에서 사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참 전부터 우리 부실할지도 몰라. 뭐 해외에서 번 돈 달러로 바꾸니까 얼마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했고 뭐 실적도 조금 별로 뭐 기대치만큼 비슷하게 나왔지만 진짜로 이게 현실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제까지나 강달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미국의 경쟁력이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금리 인하를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네.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주식시장에 급반등이 일어나는 어떤 시그널이지 않냐. 우리 코로나 때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오히려 그때가 더 급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로 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냐.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하는 그 금리 인하라면 그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 폭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좀 심도 있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금리 인상의 효과를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체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에 됐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금리 인상 효과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최대치가 되는 건 뭐 한 9월 뭐 4분기 초 이때가 되면은 금리 인상의 이제 효과들이 쫙 나오게 될 거고 다 나오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인상 스케줄이나 이것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실업률을 보면 연준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비빌 언덕이 사라집니다. 지금 한 1% 정도 더 실업률이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3.6%니까. 한 1% 정도 실업률이 더 올라가도 자기들은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 이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다 좀 이런 느낌들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자동차 회사 같은 데까지 실제 감원에 들어가게 되면 단위가 커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포드는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한 번 감원하면 거기는 뭐 8,000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단위가 이제 뭐 엄청나게 크고 거기서 감원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들 직원 3% 먼저 감원하겠다고 한 얘기인데 지금 다른 회사들도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냥 그때 코로나 때처럼 주가가 급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변수가 있다. 어려운. 네.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는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병이 돈다. 뭐 바이러스가 돈다 그러면 야 이거 치료제 만들고 백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여기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릴까? 다 이거 치료하는데 대충 얼마 걸릴까? 계산해 보니까 뭐 아무리 늦어도 1, 2년이면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게 됐던 건데 이제 다 계산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금방 올라왔죠. 근데 이제 이런 침체는 사실은 조금 다른 변수들로
작동하는 거라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게 언제쯤이냐라고 판단하려고 하면 실제로 침체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금리 인상 효과를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네. 자, 이번엔 그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그 우리가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기업들의 안 좋은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 그렇게 또 생각하셨고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참 헷갈려요. 어떤 기업은 좋아, 그래서 쭉 올라가고 네. 또 어떤 기업은 갑자기 안 좋아, 스냅같이 그럼 또 뚝 빠지고. 근데 이제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목표치를 많이 낮춰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목표치에다가 갖다가 대입을 하니까 이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못 맞추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물건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뭐 조금 올라가는 건 견디겠는데 그동안 뭐 돈 풀어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저축 잔고들이 쌓여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적게는 3개월치에서 6개월치, 지금은 뭐 제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한 뭐 2달치에서 5달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죠. 네. 이게 이제 그냥 못 쓴 돈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 돈들을 지금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안 드러나죠. 소비가 아직 살아있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개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못 살겠네.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이자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자도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쓸 돈이 좀 사라지죠. 그 다음에 뭐 햄버거 값 오르고 뭐 먹을 거리 오르는 거죠. 주거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연료비 오르고 그러니까 다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돈이 좀 있으면 비싼 옷 하나 살까 하는데 그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제 소매업체에 제일 먼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 이제 꽥소리를 한번 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 타겟이 됐죠. 타겟이 됐고 이번에는 월마트가 네. 또 믿었던 월마트가 또 흔들렸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정말 심각해지는 거고 그로 인해 소비가 정말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소비 관련주에 대한 전망이 확 안 좋아졌는데요.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쇼크를 받는 곳이 이제 여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이게 영향이 어떻게 뭐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월마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져오면 마진을 적절하게 붙여갖고 계속 빼야 되는데 안 팔려요. 그럼 재고가 쌓이게 되면 이 재고 쌓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고 쌓이는 재고에 대한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유지하는 비용들도 들어가고 또 이 재고가 계속 쌓이면 안 되죠. 새로 신제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떨이로 팔아야 돼요. 세일을 해서. 그러면 마진이 줄겠죠. 이게 옷에서부터 뭐 가전제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LG전자나 삼성전자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추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안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박혀가지고 국가에서 준 돈으로 TV 다 바꿔놨는데 큼직한 걸로. 그렇죠. 저만 다 바꿔놨죠. 저만 못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돈도 많이 버시면서 왜 집이 좁아가지고 집을 바꿔야 되네 먼저. 어쨌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TV도 안 팔리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일들로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럼 뭐 TV 만드는 회사는 TV를 계속 팔아가면 만들어야 되는데 안 사가면은 여기도 재고가 또 쌓이면 뭐 여기도 싸게 팔든지 생산을 줄이든지 고용을 감소시키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 미국의 그 대형 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의 주가 이게 결국은 그 섹터 그 기업이 속한 섹터의 전 세계 기업들의 주가를 움직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월마트가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동시에 같이 이제 휘청휘청 하는 데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타겟도 너도 그렇지 하고 이제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찔리는 거고 그다음에 괜히 우리만 가지고 그래. 그다음에 다 그런데 네. 다 어려운데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는 아마존이 또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마존은 다른 뭐 이런 뭐 AWS나 이런 뭐 잘 나가는 사업들도 있지만 원래 아마존이 하던 것들이 이제 유통이다 보니까 이 유통이 또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 이제 과연
여기까지도 갔을까? 근데 1분기에 아마존이 이 부분에서 쇼크를 한번 먼저 보여줬어요. 그렇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게 살짝 나왔었는데 이게 요번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지만 지금 이제 다들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있고 오프라인 하고 있는 뭐 코스트코, 베스트바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홈디포 같은 데들도 지금 다 영향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이 원가를 소비자 혹은 그 거래처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게 이런 주식들. 그런 차원에서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것들은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으니까 워낙 독점적이잖아요. 브랜드 파워가 네. 강하니까. 이 원가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느냐 네. 아니면 일단 주식은 피해야 되느냐. 아,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맥도날드도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충성 고객이 있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도 올렸거든요. 네. 전가시켜가며 맥도날드는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고 이게 참 어떻게 하다가 뭐 이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빅맥 지수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서민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 못 미쳤지만 주당 순이익은 좀 기대치보다는 높았습니다. 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저도 코카콜라 요새 먹다가 좀 줄였는데 코카콜라 어떻게 비싸졌어요. 줄여? 옛날에는 할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 네. 마트 가면 할인을 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정도가 됐고 또 코카콜라 비싸니까 조금 싼 펩시콜라로 갈래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데 그리고 뭐 햄버거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품목들이었기 때문에 버텼다고 보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매출이 12%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도 이제 뭐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끊기 어려운 거죠. 잘못하면 밥줄이 끊어지는 뭐 음식들이니까. 그리고 맥도날드 먹을 때 콜라도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서 보니까 이따만한 잔을 비싸게 받는데 리필은 끝도 없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두 개를 놓고 먹어야죠. 근데 한국 사람은 한 잔이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 끝나자마자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치즈버거 가격을 올렸다고 오늘 뭐 경제 뉴스 탑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저렴한 거예요, 그게. 햄버거 그렇죠. 하나에. 왜 우리 한 끼 식사. 네. 우리 요즘 식당 가면 돈 10,000원 그냥 후딱 나가거든. 많이 나가죠. 10,000원이면 요새 준수한 편입니다. 네. 서울 생활은 좀 팍팍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이제 새롭게 이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거, 또 다른 제품들도 가격을 조금씩 다 올렸습니다. 코카콜라는 또 올렸고 여기 이제 야외 활동 많아지면 좀 더 물 대신 찾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뭐 3분기, 4분기가 돼도 이들 회사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좀 버텨주겠죠, 오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 맥도날드 CEO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더라도 이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엄살 같기도 한데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내용들도 좀 뜯어보고 과거 자료들도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기술주들의 흐름 예.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만약 주식을 산다면 말씀하신 경기 방어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가치주 PER, PBR이 낮은 거 사가지고 그냥 시간의 힘에 버틸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MS라든가 뭐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 지금 이제 실적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흐름을?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하고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딱 놓고 보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 뭐 하지만 뭐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하지만 얘네들 덩치하고 지금까지 엄살 부린 거에 비하면 잘했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아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적 발표하고 쪼르륵 미끄러지다가 이제 다시 확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어제 이제 FOMC 전에 주가를 밀어 올린 그런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좀 뜯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보다 잘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알파벳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안에 이제 실적을 이제 뜯어서 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구글 검색 광고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 검색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13% 이상, 13.5% 성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와, 이게 사람들이 이쪽은 계속 구글이 파워를 넓혀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뚝 떨어졌어요. 아, 4.8%였는데 이게 그 뭐 팬데믹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뭐 1% 이상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1% 엄청 큰 수치입니다. 이게 저기 아니에요? 우리 소위 리오프닝. 지금 안에서 무슨 유튜브를 봐? 나가서 놀아야지. 이런 효과 아닐까요? 그거는 또 메타를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이거 묶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거를 분석한 걸 봤는데, 엉뚱해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광고주, 기업들이 광고를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첫 번째들이 홍보비 줄이고 뭐 이런 거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내부 훈련비 줄이고 관리비 줄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사람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수순을 밟는데 지금 보면 이제 홍보비 줄이는 수순으로는 이미 들어간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경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그 짧은 콘텐츠에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경쟁자가 이제 이 광고 시장을 뺏어가는 거죠. 뭐 틱톡 같은 틱톡. 이런 데서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지금 메타 실적 오늘 아침에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땐 좀 이거 충격적이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예. 288억 달러인가? 뭐 매출이요. 예,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한 1억 달러밖에 안 적다라는 게 발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푹 빠졌다가 쭉 올라가서 오늘 새벽 종가 근처까지 다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져가지고 아, 그래요? 어제 종가보다 조금 뭐 1점 몇 달러 위에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메타를 뭐 지금 얼마냐 이렇게 보지 말고 메타가 지금 쭉 지금 해오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올 2분기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메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건 성장을 그렇지. 먹고 사는 게 성장주인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게 이게 좀 충격적이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보다 한참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는 이제 광고 수익이 크니까 광고 수익이 왜 줄었나를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 광고 자체가 줄었어요. 여기 그 실제로 이 페이스북을 보는 뭐 이런 사람들 수는 우리가 예상할 때는 시장 전망치는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늘었어요. 늘었는데 광고 매출은 줄었어요.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뺏기고 있다 어딘가. 네, 이게 이제 틱톡 같은 데하고 똑같이 다 뭐 유튜브나 메타나 지금 한정된 시장에서 이 광고 시장이라는 게 뭐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투입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찢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이런 데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걸 강화하다 보니까 접촉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타가 이제 이실직고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메타는 이제 투자를 메타버스 쪽에 하고 있죠. 자기 회사 이름대로. 이거 메타버스 하다가 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계속 투자량이 늘어나는 그렇죠. 상황이고 수익이 이제 따라와서 이제 그동안 투자한 거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이게 이제 주력 수입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이제 메타의 비전인데 지금 2분기에만 28억 달러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 뭐 저도 우리 유튜브에서 메타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보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메타가 메타버스 세계로 1등하는 이제 그런 경쟁력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한 리더와 수익원 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때까지는
힘든 힘들죠. 상황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타가 이제 3분기 실적 전망 가이던스 이렇게 내놨는데 보면은 시장에서는 한 304억 달러 정도 매출을 추정 기대한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그 메타가 발표하면서 우리는 260에서 285억 오히려 달러 더 밖에는 2분기보다도 못할 것 아래.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보다 최저로 간다면 13% 이상 이게 매출이 줄어드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아까 역성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거 13%가 기대치보다 줄어든다? 이거 한번 잘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장 끝나고 나서 저커버그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감원하겠다. 네, 그 다음에 적은 인원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메타도 엔지니어들 줄인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정확한 뭐 그냥 대략적인 것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최소 신규 채용을 올해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연준이 하는 걸 보면은 고용은 지금 넘쳐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만큼 견디는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침체의 깊이도 조금은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깊이를 추정해 보면 또 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갈 수 있을지도 이제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낼 텐데 그때 이제 뭐 6개월 뭐 한참 전 그보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실업률의 증가, 예.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실한 신호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거, 예. 이러는 시점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의 효과가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지금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 미국 경제의 침체, 이거는 미국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중국 한번 보시면 중국 2분기 GDP 0% 성장입니다. 0%대 성장이에요. 중국이 그 정도면 그 충격이죠. 네. 그리고 지금 유럽 지금 뭐 거의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는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뭐 미국만 잘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올 테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뭐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이게 이번 침체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내놓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정도면은 좀 견디기 힘든 만큼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될 때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괜찮아 실업률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아래쪽의 기업단에서는 하부에서는 자꾸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서 뭔가 자꾸 줄이는. 네. 직업을 줄여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준이 언제 지금의 문제 없어라는 이 스탠스를 바꾸느냐 네.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지금 우리 그 반도체 법안도 어젯밤에 이제 상원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이제 끝난 거죠. 아니 근데 참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던 게 야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것까지 부양책 풀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잖아요. 네, 그것도 근데 있죠. 어쨌든 풀리니까 이게 경기 침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자기네들 실적 발표하면서 GM하고 포드를 딱 놓고 보면 GM은 막 순이익이 반토막 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우리 진짜 부품 몇 개 없어갖고 저 반도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9만 5천 대를 지금 생산을 제대로 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대신 이제 포드는 뭐 매출 목표도 어느 정도 채웠고 또 주당 순이익도 상당히 좋게 냈습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가 공유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감원해야겠다 이게 지금 딱 있는데 감원.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저 차 9만 5천 대만 만들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쭉 그 원자재 수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쟤네들 내보내고 그냥 굴렸어도 될 걸 그랬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아니면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재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조금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은 뭐 감원 계획도 발표하고 그러면은 쟤네들이 지금 뭐 허리띠를 졸라매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텐데 그 얘기는 정작 다 못했어요.
이게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좀 움직인 거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연준의 말대로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단에서 벌어지는 이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상황이 여기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우리가 지금 그 신뢰할 것이냐 네. 요것이 이제 좀 관점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점이 됐을 때 이제 그 물론 상황이 안 좋겠죠 주가라든가 이때가 이제 우리 투자의 기회라고. 주가는 꼭 경제가 가는 방향대로 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뭐 한 상반기 정도만 놓고 보면 중국이 경제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하긴 그렇죠. 미국이 경제가 나빠서 지금 이렇게 밑에 바닥까지 갔다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꼬꾸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경제를 반영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만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차이가 좀 생깁니다. 이게 뭐 선반영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드린 말씀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안전하게 투자할 때를 말씀드린 거고 그때가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닥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바로 그런 좀 더 안전해졌을 때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근데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이전 시간에도 이제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전국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냥 덩어리로 고른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기가 오면 저는 성장주로 갈 겁니다. 아, 그래도 성장주다. 네, 성장주로 갈 건데 사실 저는 뭐 성장주 중에서도 나중에 진짜 성장주가 될 종목들을 저는 찾아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진짜 수익률이 좋거든요. 얘네들 중에서 확실하게 성장할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미국에 그 엄청나게 많이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 100개를 골라내고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뭐 1년, 2년 보다가 딱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면 이건 너무 좋은데 지금은 더 좋은 때라고 보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직 가치를 인정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주가가 80% 날아간 애들이 허다해요. 저는 이게 너무 그냥 다 공짜로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그거 선별하는 작업들을 조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도 이제 저는 뭐 여기서도 뭐 몇 개는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다음에 올 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얼마 이 폭락한 그런 주식들 가운데서 정말 이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네,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 어쨌건 그렇게 주식을 사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는 역시 그래도 성장주, 낙폭과대 성장주. 제가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투기가 강하신가? 투자 네. 그 큰 수익을 원하시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얘기요? 아니 괜찮아요. 어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뭐 한 10번 하면 2번, 3번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공할 때 보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수익률이 뭐 200%도 있고, 뭐 그보다 훨씬 높을 때도 있고, 뭐 적어도 뭐 50%, 60%는 가뿐하게 넘는 이런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신 대로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지금 신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미국 주식 가운데 1등, 2등 투자한 게 3배 인버스하고 3배 레버리지. 두 개 같이 가죠. 한국인들의 이 성향.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올 때 우리가 성장주 많이 빠져 있고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네. 그러한 주식을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찾을 것이냐는 다음 시간에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메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메타에 투자해야 된다, 이제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거예요. 지금 뭐 앞으로 별로 좋지 않겠다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메타에게는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쪽으로는 가장 잘할 회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 아까 28억 달러 적자를 손실을 낸 이 사업부가 적자 폭도 줄고 이렇게
급하게 반등한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 우리 작년에 2020년인가에 테슬라가 딱 흑자를 내는 그 맞아요. 순간 팍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메타를 들어가면 아주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를 열심히 설명드렸고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아니 요즘 메타를 가치주로 평가하시는 미국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거하고 똑같죠. 넷플릭스하고. 왜냐하면 옛날엔 정말 대단한 혁신이죠. 그렇죠. 비디오 빌려보던 시기에 스트리밍을 생각해서 그걸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문제는 지금 다 그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레드오션이 돼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트리플 버블의 공동 저자시죠, 조병학 저자님, 네, 조병학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이어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